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책인싸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인 등판입니다. 본인 등판이니까 제가 진행을 안 한다는 뜻이죠. 오늘의 진행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 채널에선 처음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방송에서 17년 넘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앵커 권미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진행권을 아예 넘겨서 네. 저는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는 방식으로 네.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또 네. 7번째 김광석 교수님의 경제 전망 네.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매년 이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네.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만큼 네. 독자분들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뭐 경제 전망서를 대중소로 내기 전에는 이제 보고서로 냈었겠죠. 네. 그동안에 소속되어 왔었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부터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내다가 2019년 전망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읽으시라고. 우리 경제연구원에 나오는 경제 전망 보고서 안 읽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좀 경제 전망서를 내기 시작했고 벌써 보고서까지 합하면 한 15년째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전망서로만 따지면 이제 7번째 전망서가 나왔어요. 네.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네. 신작과 이렇게 또 색깔을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의도하신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교수님 책의 프롤로그를 항상 네.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실까 관심 있게 보곤 하거든요. 네.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 예. 시처럼 항상 이게 진짜 자작시이신 건가요? 시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 매년 이제 시로 시작하려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방향성인데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토로서 이렇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warm heart, cold thought.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과 냉정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경제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냉정한 이코노미스트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기초에서만 경기를 판단하고 어떤 시작과 결말과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그렇게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항상 씁니다. 네. 그래서 원래 가끔씩 이제 생각날 때마다 시를 쓰는데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기차 타고 어디 지방으로 이동하는 길에 우르르캉캉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한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차 안에서는 우르르캉캉 쏟아지는 비를 못 느끼죠. 그냥 창 밖의 모습을 보면서 감상만 할 뿐이에요. 근데 참 이 경제와 같다. 요즘 경제. 참 자영업자분들 힘드시고 경기 참 어렵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높은 금리에 허덕인다든가 집값은 오르는데 난 내 집 하나 없네 하는 이런 감정들을 막 겪고 계신 이런 모습들은 그 바깥과 같았고 제가 창밖을 보는 모습은 참 아늑한데 여러분께도 그런 경제적 현상들을 창을 통해 내다보고 여러분만큼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아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창문이 돼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에 글을 썼었던 게 있는데 그 글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시를 썼던 겁니다. 네. 이 내용이 좀 평온하게 담담하게 쓰여져 있지만 정말 네. 지금의 험상궂고 험난한 이 경제 상황과 또 우리 많은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어떤 안식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어렵지만 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네. 책장을 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네. 주제 먼저 첫 번째 좀 들어가 보면 글로벌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볼 텐데 네. 먼저 세계 경제가 여전히 참 어려운데요. 예.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사실 이제 좋다 나쁘다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다 뭐 끝났다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경제를 진단할 때는 인위적인 어떤 해석을 담기보다는 숫자 그 자체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세계 경제가 그냥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표현을 써드릴게요.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의 그 평년 성장률이 대략 3.7%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세계 경제가 3%, 3.1% 수준의 상대적 저성장 국면에 안착해 버리고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못하는 흐름. 그러니까 20년부터 24년 동안 너무나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겪었고, 특히 22년, 23년, 24년 동안 고금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금리를 정작 인하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지만 예전과 같은 고성장 기조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이다. 라고 경제 성장률의 기초에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벗하는 구간으로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내년도 이런 금리의 인하가 좀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요. 이번 경제 전망서에서는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원래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고 2050년까지 전망서를 낸다라고 이제 독자분들과 약속을 했는데 네. 매년 전망서를 내다 보면 그 해를 점 하나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점들을 다 이으면 선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점들로 표현해 보고 있는데 2025년 경제는 항복점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물리학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나뭇가지가 있으면 적당히 힘을 주면 구부러지잖아요. 힘을 다시 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적당한 힘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이상의 힘을 줘버리면 나뭇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아예 부러져 버리죠. 네. 그럼 힘을 빼도 제자리로 못 돌아가죠. 맞아. 그걸 항복점이라고 해요. 그 지점을.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충격, 또 어마어마하게 자산 가격이 버블로 이어졌던 충격, 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 초인플레이션의 충격,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금리 인상의 충격, 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동 분쟁이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주어졌으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고성장을 못하는 3.7% 수준의 세계 경제로 봤을 때 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예 전혀 달라진 경제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게 달라진 국면을 저성장이라고 표현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부합할 수 있겠죠.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있는데 잠재 성장률을 계속 밑도는, 다만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V자로 움축 이렇게 성장률이 패였다가 돌아가는 V자의 경제 위기는 아니고요. 그냥 성장률이 L자로 계속 롱테일처럼 그냥 구부러진 채 쭉 가는 그런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의 경제로 접어든다. 그래서 항복점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L자형 저성장의 장기화도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참 경기 침체의 정의가 네. 좀 분분해요. 근데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연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연간 성장률로 봤을 때는 잠재 성장률을 정해놓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걸 밑도는 구간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정의가 분분한데 저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의 흐름이 지속된다.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저는 차용하고 있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은 정말 뭐 제 채널에서는 수백 번 드렸습니다만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돼서 역성장할 때를 경제 위기라고 보통 칭하죠.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때처럼. 근데 지금과 같은 경제는
어쨌든 성장은 해요. 1.4% 23년, 또 약 2.3% 24년, 또 2%가 안 되는 1.9% 25년. 근데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게 경기 사이클상의 이제 하강 국면에는 해당되고, 그 하강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리세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경제를 항복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만큼 우리 또 가게도 또 우리 경제를 영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좀 부러지지 않게끔 네. 내년 한 해는 좀 많은 또 경계를 해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그냥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정말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경제 전망의 정의가 성장률 전망치, GDP 증가율을 숫자로 얘기하는 게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5년 성장률을 중립적으로 1.9%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거예요. 다만 23년 경제 성장률이 1.4%였고 24년 성장률은 그래도 한 2% 중반으로 왔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24년은 그래도 뚜렷하게 회복됐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24년 성장률은 움푹 패였던 23년보다 GDP가 나름 크게 증가하는 듯이 보이는 것뿐이죠.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에 따라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뿐이지만 1.4%와 2.4%를 더해서 나누면, 평균하면, 그러면 3.8%를 2로 나누면 1.9%잖아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구간이 23년, 4년, 5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저성장 고착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실물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선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예상이 된다. 1.9% 전망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한번 꼽아 볼게요.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우리 성장률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장 약한 고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때 참 힘들었었다는 것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또 역시 굉장히 힘들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직격탄을 받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이고 수출만 회복되고 내수 경기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국면이니까, 소위 임금 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한 2,700만인데 그 중에 2천만이 조금 넘는 규모가 임금 근로자예요. 그리고 한 65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인데, 임금 근로자가 소득이 찍힌 것을 가지고 쓰는 과정, 소비하는 과정의 일부가 자영업자의 매출로 나오겠죠. 근데 임금 근로자들이 실질 소득이 늘지 않으니까, 물가는 높은데 나 소득은 충분히 늘지 않으니까 소비를 아껴요. 소비를 아끼는 행위가 외식비를 줄이자. 그러니까 차라리 뭐 사다가 집에서 해 먹자. 외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외식비 아끼고 여가오락 좀 줄이고, 이런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뭐로 연결돼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돼요. 물가는 올랐지만 매출은 감소하니까 정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폐업하고 많이 또 창업하는, 창폐업이 빈번해져. 왜냐하면 또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은퇴했지만 사실 MZ 세대들은 나 일 안 해도 돼. 나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집 내 방 주셨고 내 방에서 그냥 캥거루족으로 살면 돼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한 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제 성장 도약을 이루어온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없으면 일 안 할래가 MZ 세대라고 한다면 네. 베이비붐 세대는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어가 그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은 했으나 그 다음 나 남은 생에 뭐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취업자로서 임금 근로자로서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셀프 임플로이드 자기 스스로 취업하는 거 그게 자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몰리고 많이 폐업하는 구조 이런 구조가 나타나니까 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약한 고리라고 한다면 부동산 PF 부실이죠. 근데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부실한 거예요. 부동산 PF 부실한 것이 우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큼의 그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요. 그러나 부실을 안고 있는 그 해당 금융사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가다가 앞에 길거리에 있는 세 개의 떡볶이집이 정말 힘들어서 문을 닫으신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규모 면에서 줄어드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수출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면 이게 좀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그 부동산 PF 부실을 떠안게 될 금융사들 힘들고 부동산 PF 부실의 그 주체인 건설사들도 도산을 면치 못하니까 힘든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위기 오거나 경제위기 올 만큼은 시스테믹하게 아니에요. 경제 규모 면에서. 그래서 약한 고리인 건 맞지만 그게 경제위기로 오는 건 아니다. 부동산 PF 말고 자영업자의 부실 문제도 약한 고리인 건 맞지만 그게 뭐 한때 4월 위기설이다, 뭐 9월 위기설이다. 위기설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이 약한 고리가. 그 약한 고리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요인 중엔 하나겠죠. 경기가 예전처럼 고성장을 못하게 막는 하나의 경로로서는 작용하지만 경제 위기로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 책은 아니지만 전서에 프롤로그에 무슨 문장을 남겼냐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오죽하면 너무나 혼동하시니까 지금 최근에 블랙 먼데이 오고 블랙 먼데이 올 것처럼 하다가 보합장으로 바뀌었던 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혼동하신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는 파월이 유도한 겁니다. 22년 잭슨홀 미팅 때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 침체를 감당해야 된다. 그 경기 침체를 경기 침체 없이 어떻게 물가가 안정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 필립스 곡선이에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놓고 수직축 수평축에 놓으면 이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역의 관계예요. 이 관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려면 실업률이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실업률을 보면서 파월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그러나 붕괴되는 게 아니다. 또 고용 시장이 심지어 정상화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이게 뭐야? 이코노미스트로서 이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용 침체를 견뎌야만 하는 수준까지는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제 위기까지는 아닌데 경기 침체적인 현상을 보고 고용 침체적인 현상을 놓고 고용 붕괴라고 받아들이고 일부 지표만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맞물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1.9%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 위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2.4% 성장률 24년 경제를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좋은 경제는 아니지만 경제 위기는 아니라는. 경제 위기는 1998년 IMF 외환 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우리 앵커님 생애 동안에는 그 세 번의 경제 위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년 경제 위기 온다. 매월 무슨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음력 4월 위기설. 왜 매년 위기냐? 그러니까 그 위기와 침체를 좀 구분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구분해야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도 채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경기 침체 아닙니다. 과잉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주식 매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랑 그 다음 날 바로 주가 오르죠. 그리고 9월 9일 블랙 먼데이 오는가 하는 걱정이 있었을 때 그 전주 고용 지표 발표됐을 때 명확히 말해서 이거는 고용 시장이
침체되는 뭐 굉장히 위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말씀들. 이렇게 경제 위기를 가정할 때와 경기 침체로 가정할 때와 나의 의사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프롤로그에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새로운 신규 구독자들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그걸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현재 상황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매일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네. 본다면 올 한 해의 환율이 1,400원 선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흔치 않은 현상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3-4차례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그 환율 때고요. 그리고 또 그 지수의 PBR 같은 경우도 뭐 0.9배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심리나 또 주식시장 자체는 뭔가 그래도 좀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미국 얘기 안 할 수 없고 역시 그 가운데서 경제 앵커 네. 나오시기에 대본에도 네. 없는 지금 경제 시황을 쫙 얘기해 주시네요. 아마 대단하십니다. 아마 근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위기가 아닌데 근데 주식은 왜 이래?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예, 그거는요. 네. 잠깐 코멘트 드리면 네. 실물 경제만 봤을 때 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다르다고 했죠. 네. 근데 또 역시 경기 침체와 주식 침체는 다른 거예요. 네. 실물 경제랑 자산 시장이랑 자본 시장이랑 연결고리는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연결고리는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등치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반적인 심리도 반영하지만 네. 또 금리나 환율의 움직임에도 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따르면 이제 피벗이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피벗의 시대였고 그러한 영향권이 2025년에 계속 될 텐데 네. 피벗이란 무엇일까요? 네. 피벗을 가장 많이 쓰는 뭐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한 그 피벗의 단어는 아마 농구 경기 할 때 공을 뺏기지 않도록 한쪽 발은 유지하고 다른 발을 왔다 갔다 하는 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방향만 전환하는 방향 전환을 뜻하죠. 피버팅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완화의 시대, 금리 인하의 시대. 네. 팬데믹 경제 위기 왔지만 주가는 급등했죠. 집값도 급등했죠. 이게 경기가 좋아서 급등했을까요? 아닙니다. 경기랑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다릅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 경기 충격 왔지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완화의 시대답게 대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폭등했던 시대입니다.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이제 물가가 숙제로 바뀌어요. 경기 안정이 숙제가 아니라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합니다. 그죠?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위 주가가 조정이 되고 집값도 조정되죠. 그런 국면이 소위 긴축의 시대죠. 근데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25년, 26년까지는 정의컨대 피봇의 시대다.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위기 와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과도한 경기 침체 와서 용인할 만큼이 아닌 용인된 경기 침체인데 용인할 만큼을 넘어선 수준의 경기 침체가 와서 하드랜딩 와서 급하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인할 만큼의 경기 침체 이미 예상했던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차피 필연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수준의 그런 경기 침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 부분도 메꿔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다 잡기 위한 통화 정책 메커니즘의 전환. 그래서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를 피벗 시대라고 했고 이거는 급하게 서둘러 금리 인하는 20년이나 2008년과 같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금리 인하. 통화 정책 정상화 기조로서의 금리 인하. 그래서 피벗의 시대로서 가장 적합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에 책 제목도 피벗의 시대라고 했습니다.